오늘은 백훈종 이사님과 함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현재의 주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 대장들의 가격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밤사이에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또 많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급등했던 가격에 또 어느 정도를 반납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런 좀 변동성은 왜 나타나는 거라고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이제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어 우리가 금이랑 비트코인을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금도 내러티브가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외면당하고 소외당해서 가격이 너무 지지부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금 가격은 2020 년부터 2024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2,100달러 상한선에 막혀서 계속 그 선을 터치하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사실 보면 되거든요. 2020 년, 21 년에 많이 올랐지만 그 이후로 많이 내렸고, 생각보다 많이 내려서 이제 또 비트코인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어느새 전고점 넘어서 7만 불도 넘고 했었어요. 그 정도 타임 프레임을 놓고 봤을 때 금과 비트코인은 굉장히 비슷하게 횡보했다고 사실 보면 되는데, 2024년 초부터 서로 이유는 달랐지만 이제 금 가격도 2,500달러에 거의 근접하고 있거든요. 온스당 2,500달러.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불을 뚫고 7만 3천 불까지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6만 6천 불 막 이렇게. 근데 그 이유는 둘 다 비슷해요. 결국 지난 2022 년부터 그 미국 연준이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굉장히 강력한 금리 인상 그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완화 기조로 가고 있는 점. 금리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올해 9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굉장히 강하게 예상되는 점. 이게 이제 약달러화를 결국 불러 일으키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달러가 그동안 5년간의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약달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는 금과, 그리고 그냥 몇 달러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는 비트코인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비트코인은 뭐 원화로도 매겨지기도 하고 뭐 유로도 가격이 매겨지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달러로 매겨지는 비트코인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원자재처럼 가장 직접적으로 가격이 그냥 매겨지는 게 비트코인, 그리고 금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금속, 원자재 이런 것들.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는 다른 밸류에이션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덜 빨리 매겨지는 거죠. 네,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랐고 금 가격 많이 올랐고,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왜 그러냐? 알트코인들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더리움과 솔라나죠. 이더리움은 ETF가 승인되고 거래가 시작된데도 가격이 많이 빠졌고, 맞아요. 솔라나는 오히려 많이 올랐죠. 사실 이번 연도 수익률만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 좋아요, 솔라나가. 이번 사이클의 어떤 내러티브는, 알트코인 시장의 내러티브는 이더리움의 아성을 위협하는 제3세대 블록체인 중에 솔라나가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많은 시가총액의 많은 부분을 솔라나한테 뺏기고 있는 점, 이거를 가장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트렌드가 계속 유지될 것 같고, ETF가 나와도 이더리움의 크게 가격 상승이 호재가 되지 않는 이유도 어. 결국 이더리움 자체, 그냥 기초 자산 자체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아직도 이게 기대감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비싸고 가스비 비싸고 속도 느리고 스케일링의 한계는 있는데 증권성 이슈까지 있어서 이거 좀 한계가 있다. 근데 솔라나는 그래도 증권성 이슈는 동일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속도 빠르고 그 수수료 좀 많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더 스케일링 확장성에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번지면서 이제 많은 기대감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계 1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세요? 네. 블랙록은 이제 뭐냐, 이더리움 ETF도 그 출시를 했고, 최종 종착지는 RWA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이렇게 하니까 이제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는 '가상자산의 진심이구나.' 요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RWA가 이들의 결국 종착지라고 보면 돼요. 진짜로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귀금속, 원자재 아니면은 그림, 미술품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에서도 토큰 증권이라고 해서 뭐 한우를 토큰화해 가지고 조각으로 팔거나 뭐 뮤직하우라고 해서 음악 저작권을 팔거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RW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보는 가장 큰 시장은 본인들이 출시한 펀드, 그중에서도 사모펀드라고 하죠. 프라이빗 에쿼티 이런 대중에게 잘 오픈되지 않고 닿지 않았던 사모펀드들을 토큰화해서 이제 대중들에게도 좀 판매를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서 RWA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럴 때 어떤 블록체인을 이용하느냐가 이들한테는 가장 관심사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는 건 맞지만 이더리움이 블록체인으로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자신들의 RWA를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로 활용하려고 띄우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고 어떤 뭐 자신들의 발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발이 들어가 있는 자산의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마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블랙록 같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가 봤을 때 솔라나는 아직은 너무 실험적인 프로젝트라고 보는 거예요. 솔라나 자체 기초 자산에 대한 뭐 단기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로서 전 세계에 자신들의 RWA를 팔기 위한 수단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그러니까 덜 영글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더 좋게 보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블랙록이라는 큰 규모의 자산운용사가 이더리움을 미는데도 이더리움이 이제 정말 한 1 년, 2년 이렇게 계속 봤을 때 가격의 그런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모멘텀 같은 게 너무 약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지쳐 가지고요. 이 알트코인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더리움에서 이제 솔라나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솔라나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도 금방 회복되고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더리움은 뭐 ETF 기대를 했는데도 또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지고 떨어진 다음에도 회복 속도도 느린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게 블랙록이라는 곳이 미뤄도 잘 안 될 수도 있구나.' 어떻게 보세요? 그 이사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 투자는 하시나요? 전혀 하지 않죠. 그냥 지금 상태에서도 비트코인으로. 맞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저는 단타를 치지 않기 때문에 어. 단타, 스윙 트레이딩 어떤 종류의 트레이딩도 하지 않습니다. 아. 레버리지도 투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대로 족족 비트코인을 더 사 모으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적립식 매수를 하죠. 조금이라도 알트코인에 발을 담그는 거는 어떤 실험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새로 나온 게 뭐 있다. 최근에 뭐 톤에서 나온 그 텔레그램 네트워크입니다, 참고로. 음. 텔레그램 네트워크의 톤에서 나온 노트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노트 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면서 많이 핫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한번 사 보는 거라고 늘 제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쪼끔 사 봤죠. 거래소들에 다상장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코인들이 어떻게 이용되나 텔레그램 네트워크에서 텔레그램 방들에 가서 웹3 프로젝트들이 올리는 퀘스트들을 깨면은 이제 주어지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한번 써 보는 정도 외에는 저는 알트코인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 솔라나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 같다고 제 주변에서도 이 업계에 계신 분들도 전문가분들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배트의 길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배트를 짧게 잡는 아니 길게 잡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번트를 하기 위해서 짧게 잡는 게 아니라 크게 휘둘러서 홈런을 치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잡기 때문에 그 길게 잡는 전략은 솔라나 같이 이번 사이클에만 그냥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고 말 그런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개수를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늘리고 그거를 고점까지 가져가는 그리고 고점에도 저는 심지어 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모아 나가는 오히려 싸지면 더 좋아 하면서 그때 더 사는 어.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솔라나가 그동안 진짜 엄청나게 올랐고 떨어지더라도 금방 떨어질 때도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막 떨어질 때 이제 '솔라나는 망했구나. 투자 안 해서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게 회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하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아 이더리움 투자보다는 이제 솔라나로 가야겠다. 그 돈을 넣을 이더리움에 넣을 바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그런 패턴이 단기적으로 끝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죠. 아.
그니까 이번 사이클이라고 하는 어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우리가 고점까지 언젠가 뭐 갈 거다. 내년 말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 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의 사이클의 고점에 맞춰서 솔라나가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가져갈 거니까 우리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지 않느냐라는 전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말이 돼요. 이렇게 들으면 말이 되는데 솔라나가 좋은 프라이스 무브먼트를 가져가는 거를 잘 이용하는 이제 트레이더로서 그러면은 너무 좋죠. 그 수익률을 다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제 주변에도 많이 없고 그 음. 저점과 고점이 도대체 얼만지 그게 그리고 언제인지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돼요. 솔라나 가격이 얼마까지 가면은 고점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나는 이거를 가져갈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건 솔직히 거의 8대 2의 법칙이 여기도 적용된다고 봐요. 네. 80%는 이거를 맞출 수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따라하려고 하죠. 유튜브나 뭐 책이나 뭐 강의를 통해서 "나를 따라하면 된다. 내가 잘 아. 맞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그 트레이딩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따라가도 그걸 못 해요. 음. 누가 하는 전략을 따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분의 상황과 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음. 저는 지금 선순환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선순환을 하는 건 뭐냐? 제가 5천만 원을 비트코인을 사도 그 5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돼도 1천만 원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떨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저를 만드는 게 가장 어. 중요하고 솔라나를 내가 5천만 원을 샀어요. 그 5천만 원이 불안하지. 어떨 때는 2천만 원이 되고 1천만 원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때 버틸 수 있느냐? 근데 타임 프레임이 있고 막 그 돈을 내가 결혼할 자금인데 그냥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썼다. 어. 그러면 못 버텨요. 2천만 원이 아니라 한 20%만 하락해도 아마 못 버틸 거예요. 그 다 네. 심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선순환하는 과정을 먼저 만들고 나의 상황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어떤 투자를 해도 하는 게 맞다. 이게 저는 더 먼저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의 대장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좀 예측이 용이하고 투자가 쉽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솔라나보다 훨씬 더 예측이 용이하고 쉽죠. 어. 솔라나는 언제 이 프라이스 무브먼트가 잠잠해지고 가격이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고 비트코인은 그래도 거시경제와 더 밀접하게 연관해서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예측하는 거는 솔라나보다는 더 훨씬 쉽고 용이하죠. 음. 저도 제 채널에서 이제 거시경제 시황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과 비트코인 가격의 연관성을 이제 많이 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되거든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옛날에는 이런 거는 말이 안 됐어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게 원래 주류 의견이었는데 사실 2020년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세에서 좀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동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어떨 때는 미국 기준금리 그리고 국채금리와 인버스된 역전된 상태로 동조화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알트코인들은 아직도 그냥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돼서 간다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같기 때문에 따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 그 자체적인 어떤 네트워크 효과의 어떤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떤 거시경제와의 연관성도 사실 많이 없고 지갑 수가 많이 늘었다거나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보면은 뭐 트랜잭션 수가 많이 늘었다거나 이런 거를 꼭 가격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야 되고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몰려 있다. 차트를 보니까 나는 뭐 요 정도 목에서는 이제 저점으로 판단해도 된다. 그러니까 막 줄 그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면.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근데 그걸 네. 알 수가 없다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 심리가 녹아있는 게 결국 차트고 시장이긴 한데 그 음. 심리가 뭐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같이 녹아있는 게 결국 차트의 가격 캔들 차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캔들 차트 움직임을 보고 내가 '앞으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걸 맞추는 거는 마치 엄청 똑똑한 천재 체스 기사 10 명과 동시에 체스를 두는 어. 이렇게 생각해요. 어.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어. 알파고랑 바둑을 두는 이세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고랑 5번을 둬서 1번 이겼죠. 그거는 이세돌이니까 가능한 거고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세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파고를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약간 그런 자만에서 벗어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위주로 비트코인 중심으로 비트코인 절대적인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초보자일수록. 그렇죠. 네.
그러면요 이사님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횡보를 하고 또 고점에서 하락을 해서 또 상당 부분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73,000 불의 전고점을 뚫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게 보니깐 반감기 때가 이제 4월 한 20 일경이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가격이 엇비슷하더라고요. 4 맞아요. 개월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최근에 이제 하락이 나오니까 '아 4차 반감기 사이클 끝났다. 이번 상승장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원래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반감기 지나고 한 6 개월, 7 개월 동안은 가격 안 오른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6 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되면은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1 년이 좀 지나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온다. 그게 이제 그 응답 책방에 또 자주 등장하시는 신민철 작가님이나 뭐 많은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거는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실 패턴이에요. 반감기 이후에 4 개월이 지나고 그동안 가격이 똑같다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어. 근데 이번에 달랐던 거는 73,000 불까지 갔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 그니까 그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가다가 왜 다시 내려와? 그리고 이게 4 개월 수준으로 회귀를 해 버렸어? 음. 이거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ETF 때문이에요. 이 어. 비트코인 ETF라는 변수가 1월 달에 등장을 해 버리는 바람에 그게 가격을 많이 밀어올렸어요. 아. 이제 비트코인 ETF 미국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시장에만 600억 달러가 들어왔고 순유입으로 치면은 150억 달러가 넘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많이 이끌었고 그것 때문에 예년과는 다르게 한번 반감기가 지나고 전고점을 뚫고 새 신고점을 형성을 해 버린 거죠. 그래서 가격이 뭐 한번 과열됐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다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7만 불의 상한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챌린지, 좌절, 챌린지. 그래서 지금은 더 늘었을 텐데 한 6월 달까지만 해도요. 4월 달 반감기 지나고 6월 달까지 7만 불까지 10 번을 가격이 터치를 했다 내려왔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매도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 투자자 입장으로 한번 빙의를 해 볼게요. 내가 1년 이상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하는 고래예요. 그러면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한 반감기 가격에서 별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하다가 인제 한 6 개월에서 1 년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슬슬 이제 매도 타이밍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사이클은 이미 신고점을 형성했다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성적인 합리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비트코인 수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배분해서 팔 거냐라는 관점에서 '그래 한 7만 불 선은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가 일부 물량을 털어야만 하는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한번 73,000 불까지 갔다 왔으니. 그래서 그 장기 투자자들의 지갑에 들어있는 물량도 7만 불만 가면은 그렇게 이제 어. 유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일부 물량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벽이 있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꾸 가격이 뚫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마운트 복스 물량이 이제 뭐 매도 세력을 형성을 했다. 독일 정부가 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유를 찾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독일 정부나 마운트 복스 물량 같은 거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알고 있었고 시장이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73,000 불에 이미 사람들이 장기 투자자들이 터치하고 거기에서 가격이 내려왔을 때 다시 거기까지 올라가면 팔려고 하는 그 매도 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지금 약간 비트코인 ETF 수준의 어떤 더 큰 매수 호재, 매수 어떤 디맨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 줘야 그 7만 불이라는 벽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겠죠. 음. 근데 그것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거를 음.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은 못 견디고 힘들어하시는 거고. 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이제 충분히 ETF 정도의 호재는 충분히 뚫을 만한 뭔가 호재가 발생을 할 거고 7만 불도 덕분이 넘고 올라갈 거다라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해야만 합니다. 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5-6 개월이 지난 시점 그러면은 대략 한 9 월, 10 월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혹시 어떤 이슈 때문에 가격이 점점 더 이 '지금 수준보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인 것 같아요. 아. 이 그 기준금리 인하 9월 FOMC에서 한 차례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죠. 거의 5만 5천 불까지 갔다가
54,000불까지도 갔었죠. 근데 이제 다시 66,000불까지 끌어올린 재료는 그거 하나예요. 근데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고, 이게 이제 더 약정화나 기조가 세질 거다.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가 가팔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결국 올해 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재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의 비트코인 역사에서 기준금리가 올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음. 물론 단기간 올린 적도 있죠. 2019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내렸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런 정도의 어떤 단기간 기준금리 인상을 빼면은 2022년처럼 0에서 5.5%까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비트코인이 겪는 거시경제 환경입니다, 지금. 근데 그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가져온 엄청 타이트한 이 유동성 환경이 2022년부터 23년, 2024년까지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그 국면이잖아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또 처음 겪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 많이 완화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66,000불까지 왔어요. 어. 많이 완화되면, 예상보다 많이 완화되면, 그러면은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크게 어. 발생할 수 있죠. 어, 이제 앞으로 제로 금리로 다시 갈 거냐 안 갈 거냐가 결국 초기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많이 못 간다, 이제 못 갈 거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아니, 인플레이션이 3% 언저리까지 오긴 했지만 여전히 2% 위에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게다가 이제 트럼프 2기가 집권하면, 트럼프는 고율 관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내수는 이 세금을 깎아주면서 진작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에 엄청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는 인식도 굉장히 커요. 근데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줄 거냐, 오히려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상반된 시각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이제 거시경제 분석할 때 많이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좀 세게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준은 무조건 기준금리 인하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는 굉장히 크게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는 좀 그런 환경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아.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통과됐다고 해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이 한 2 분기나 3 분기, 뭐 영업하시는 분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기관 내에서 또 의사결정을 거쳐간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이 뭐 몇 개월 걸리고 이런 게 있어서 한 3 분기나 4 분기, 아니면 뭐 2025 년부터 큰 자금의 돈이 유입될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벌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진입은 아주 점진적으로 천천히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거는 절대 아닐 거고요. gradually then suddenly라는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천천히 그러다 갑자기. 오. 기관들의 관심은, 여러분 주변에 금융권에서 재직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아마 한 분씩은 다 계실 거 아니에요.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한테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면은 그분들의 대답이 바로 ETF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미국도 똑같아요. 제 주변에도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시거나 저희처럼 공부를 하시거나 뭐 그런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냥 뭔지는 알고 뭐 관심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 나도 좀 그런 공부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ETF가 나왔고 이제 블랙록 같은 최대 자산운용사가 자신의 펀드에, 자사의 펀드에 자기가 낸 ETF를 담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 자산 관리사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은 비트코인을 자신의 고객 포트폴리오에 담는 거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중이에요. 0.1% 정도 담아 아. 보자 정도 생각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투자를 해 보고 그 투자한 결과를 가지고 나서 이제 고객한테도 추천을 하겠다. 이 정도 지금 스탠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포트폴리오, 결국 이제 전체 미국인들의 부를 어 운용을 하고 있는 자산 관리사들이 가지고 있는, 운용하는 금액 전체 한 100조 달러 정도로 추산을 되거든요. 100조 달러에 한 1%라도 넘어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이 들고, 그게 3%, 5% 이렇게까지 늘어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힘들고요.
천천히 늘어나다가 한 3 년, 5년 지나면은 한 1% 정도 이제 비트코인이 고객 포트폴리오 100조 달러의 1% 정도 담기지 않을까.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성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미국 정부가 그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한 40억 까지 오르고 2050년경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바네크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삼는다는 거 요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상당히 가능성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임계점이 넘어서 한 50% 이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무소속이시죠. 케네디가의 유명한, 네, 지금 대통령 후보. 그분은 당선 가능성이 없긴 하지만 수요일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자기가 당선되면 미국이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어. 매수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대략 한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 부존량 6천억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을 비트코인 똑같이 매수하겠다. 그러면은 한 몇 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무튼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겠다는 얘기고, 근데 그게 이제 당선 가능성 없는 사람이 얘기니까 가능성이 없지만, 트럼프 현재 이제 아주 당선 가능성이 큰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본격적으로 그거를 받아서 자기도 공약으로 내세운다. 그러면은 또 좀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 신티아 러미스 상원 의원이라고 비트코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자신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그것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비벡 라마스와미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전수해 줬다고 예상이 되는, 그 원래는 공화당 후보였던 분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가져가지 않을까 그 공약을.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 절반의 가능성은 지금 이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되면 진짜 그 가격은 폭등을 할 수도 있겠네요. 비트코인의 어떤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또 기관의 관심,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머니,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의 무브의 어떤 종착지로서 비트코인이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전략적 준비 자산이라는 거는 어떤 정부가 굉장히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이제 쟁여놓고 계속해서 그 수량을 늘려나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매수 수요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발생을 할 거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위상이죠, 위상. 비트코인이 가지는 위상이 높아지는 거라 이제 글로벌 연기금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부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들이 진지하게 비트코인을 다시 고민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훨씬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갈 그런 요소는 되죠.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의하면은 금하고 동일한 양 그리고 금하고 비교를 하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이 진짜 이제 금에 준하는 그 정도의 이제 가치가 자산으로서 매겨질 수 있다라고 뭐 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어. 지금은 전략적 자산이고, 왜 그러냐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볼 수 있듯이 음. 러시아를 미국 정부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다 동결시켰어요. 아. 근데 미국 국채는 대표적인 플라이 투 퀄리티라고 합니다. 최고의 안전 자산. 어떤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최후의 궁극적으로 돈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그 가치가 깨지지 않는 거를 우리가 플라이 투 퀄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을 때도 2023년에 그 미국 은행주들이 폭락을 하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미국 국채로 갔어요. 은행이 망할 수 있다. 은행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그 엄청 심각한 상황에 결국 돈이 가는 것이 이제 플라이 투 퀄리티인데, 미국 국채가 그랬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의 자산이 동결됐다. 미국 국채가 동결됐다라는 게 이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는 더 이상 이제 플라이트 퀄리티가 아닌 아. 거죠. 그거를 옆에서 지켜본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를 더 이상 플라이트 퀄리티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러시아, 중국 같은 이제 8달러화를 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이제 미국 국채를 더 이상 더 사지 않죠. 오히려 롤오버를 해서 만기가 다가오면 롤오버를 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가 가지고 있는 플라이트 퀄리티의 역할이 어느 정도 금에 뺏기게 된 계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분기별로 금 보유량을 엄청나게 늘려왔고 그것 때문에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반미 국가들이 금을 그동안 매수를 많이 하고 미국 국채는 좀 덜어낸 그 움직임의 어떤 원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탈세계화, 지금은 이제 세계화라기보다는 자립주의, 고립주의로 지금 완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중에 지정학적인 어떤 트렌드. 그 와중에 금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중이죠. 그거를 디지털 세계에서 금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굉장히 금과 유사하게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매력적이라고 로버트 캐니어 주니어 같은 사람들은 이미 간파를 한 겁니다. 사실 금보다 더 좋죠. 금은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고 예를 들어서 독일 정부가 프랑스에 있던 자신의 금을 본국으로 가져갈 때 몇백억 원을 써서 가져갔어요. 몇 조 달러, 몇 조 원 수준의 금을 가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보디가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보안 장치도 굉장히 필요했어. 근데 그렇게 불편하게 옮겨야만 하고 돈도 많이 드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더 안전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가져가는 너무나도 합당하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금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략적 준비 자산이라는 용어의 뭐 정의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최후의 안전 자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플라이트 아 퀄리티. 라이트 클라티. 정부 입장에서 국채가 더 이상 국채가 신용을 많이 잃고 그 가치를 많이 잃었을 때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돈을 파킹해야 되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이건 개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다 예금을 해놓는 이유는 결국 은행은 예금자 보호도 되고 내가 잘못해서 뭐 집에 불이 나서 모든 재산이 다 타버려도 은행에 있는 돈은 안전하니까 그거를 플라이트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금고에 가지고 있는 금 이게 가장 안전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이트 퀄리티 지금같이 이제 탈세계화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든 그 국가의 부를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어떤 전략적 준비 자산을 늘려가는 게 좋냐 이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엄청 좋은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너무 흥미로워 가지고요. 빨려 들었는데요. 그 이사님 최근에 비트코인 설명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또 출간이 되었잖아요. 이 책 우선 한번 소개하고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비트코인 사용 설명서라는 신간이 24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2022년에 출간했던 웹 3.0 사용 설명서의 개정 증보판이에요. 어. 그래서 사실상 완전한 신간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기존 내용들을 다 최근 시점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한 번 더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담은 챕터들도 추가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기고했던 여러 신문사에 기고했던 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새로운 내용도 많이 담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목이 웹 3.0 사용 설명서에서 비트코인 사용 설명서로 바뀌었다는 가장 책의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으로 바뀌어서 나 너무 기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고 원래 내용도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웹 3.0이라는 얘기를 넣은 이유는 네트워크로서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또는 코인 투자 관련된 여러 책들과 가장 다른 책일 거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어. 전략적 자산, 지금 이제 한참 우리가 얘기 나눈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은 결국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얼마가 갈 수가 있느냐, 뭐 누가 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서적들이 다루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네트워크로서의 비트코인, 즉 인터넷 같은 이 프로토콜로서의 비트코인을 이제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보자.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가격이 매겨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고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 가치가 어떻게 상승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네트워크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느냐, 그리고 뭐와 비교해 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이제 아.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과 비트코인이 가치가 올라가는 방법이나 어떤 추세 트렌드가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책에 많이 내용을 담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을 하는 스타트업 대표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다. 감히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흥미롭게 다시 책을 구매해서 재독을 하고 있는데요.
챕터 4를 보면은 4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진화할까?"라는 제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진화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 뭐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메타든 그 기업들이 진짜 네트워크 효과로 그 가치가 진짜 어마어마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미래 성장성과 또 연결성,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하나의 진화의 모습일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을 쪼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좋죠. 이제 인터넷도 인터넷 자체의 가격이 매겨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기업들을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7대 매그니피서트 7 기업들 전부 인터넷 기업들. 그러니까 트렌드가 토지, 자본, 노동으로 부가가치가 생성되던 일반 경제학에서 말하던 그 생산의 3 요소에서 이제는 토지도 필요 없어졌고 공장도 필요 없어졌고 노동도 필요 없어진 세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에 어떤 무형의 토지를 사 놓고 그 토지 위에다가 무형의 회사를 짓고, 그게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웹 서비스들이죠. 또는 모바일 앱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노동을 해서 막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서비스를 쓰면 심지어 무료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가가치가 발생을 합니다. 노동이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가치는 상승을 하는 이 세상이 온 거죠. 이게 인터넷 2000년대 닷컴 버블 이후로 인터넷 산업이 성행을 하면서 우리의 세상이 경제가 이런 식으로 바뀐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중요해졌다.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토콜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넥스트 인터넷은 뭐냐?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 그 엄청나게 디지털화되고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다 막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나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은 디지털화되지 않았어요. 그 제러미 러프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에 보면은 이 돈의 디지털화를 이미 20년 전에 예측을 했거든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뭐 토스나 이런 것들을 쓰면은 아주 쉽게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전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전송되는 거는 돈이 전송되는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전송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가 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뒷단에서 돈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은행이라는 존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행 중간에 은행과 그 토스나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 모바일 플랫폼 중간에 신용카드 회사, 핀테크 솔루션, 벤사, 피지사, 은행망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이제 속도를 느려지게 하고 많은 수수료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 비트코인은 가치 전달 네트워크예요. 인터넷은 정보 전달 네트워크. 그래서 비트코인도 인터넷처럼 똑같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돈을 주고받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미 비트코인은 많게는 4억 명이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됐고 뭐 적게 보면 2억 명이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승자 독식 현상이 이미 예전부터 발생을 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구글, 페이스북 이런 서비스들이 20년이 된 서비스인데 여전히 쓰고 있는 거는 네트워크 효과는 결국 승자 독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공장, 노동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 현상으로 더 빨리 발전을 하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이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이고, 어떤 알트코인도 따라오지 못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이미 형성을 했고,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가 저는 너무 기대되는 중입니다. 인터넷이 어떤 혁신을 이뤘고 어떤 부가가치 이루었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이제 시간 문제다. 그 정도의 인터넷에 머금갈 만한 큰 부가가치와 어떤 혁신을 가져올 거다라고 보고 우리가 미리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기대되고 사실 흥분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그 승자 독식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그 인터넷 기업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을 보면 진짜 지금 승자 독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 용어 한 단어를 딱 설명해 주시니까 앞서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수많은 알트코인들을 비교했을 때 왜 이사님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방점을 두셨는지가 확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마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 접목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 뭐 그다음에 3 세대 블록체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코인마켓캡 들어가 보면 16,000개 어.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알트코인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레이어 1 블록체인들도 굉장히 많죠.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마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해서 그냥 합병해 버렸을 때처럼 비트코인은 흡수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승자독식 현상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네트워크는 정말 쓸모 있는 프로토콜 네트워크는 2 개, 3 개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쓰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은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그걸 사용을 하는 거죠. 내가 페이스북을 20 년째 쓰는 이유는 페이스북에 가면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이잖아요. 어. 카카오톡이 여전히 국민 메신저인 이유는 다른 대체제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송자독식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들이 지금은 비트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도 없고 알트코인도 발행될 수 없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제로서 알트코인이 필요하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점점 그 위에 세컨 레이어, 서드 레이어 기술이 올라가면서 어. 알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그 위에서 자산을 발행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기술들이 올라가게 되고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일부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들의 이제 별도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필요가 없어져요, 어. 사실상. 오히려 흡수되죠. 와. 그 미래로 점점점 갈 거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승자독식 현상이 더 공고히 되는 그런 미래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얘기했지만 "멀티 체인 월드가 아니다. 싱글 어. 체인 월드가 야.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요 이사님 그 인터넷이랑 비교를 해 주셔서 인터넷의 그 발달 확산 속도랑 하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발달 확산 속도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그거를 비교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제 비교 차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트위터에도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인터넷보다 빠르다고 돼 있어요. 어. 근데 이제 크립토로 보통 퉁쳐서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도 미 국방성의 다르파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 한 40년 정도 지나서 본격적으로 닷컴 버블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40 년의 속도를 비교해 보는 거죠. 비트코인이 2011 년에 처음 제네시스 블록이 나와서 지금 15 년이 지났는데 사용자 수로 비교를 하면 이제 40년 동안 인터넷이 얻은 사용자 수보다 훨씬 빠른 거잖아요, 지금. 크립토 전체를 쓰는 사람이 4억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건데 사실 뭐 그렇게 합리적인 비교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어. 오히려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었어요. 웨이다오라든가 뭐 데이비드 차운 같은 암호화폐 학자들이 이미 자신들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성공을 못 했죠. 그리고 이런 시도가 한 80 년대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사실. 인터넷처럼 인터넷도 미 국방성 프로젝트 시작했듯이 비트코인도 그 전 세대가 이미 있었는데 한 20 년, 30 년 정도 됐다 보시면 돼요. 2011 년에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으니까 한 30년 정도 걸려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다 보시면 돼요. 이게 저는 닷컴 버블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인터넷도 40년 걸려서 닷컴 버블이 발생했고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성이 늘었고 비트코인도 그전에 30년 정도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했고 그동안은 사용자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2011 년에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은 2000 년에 닷컴 버블이 터지고 24년 동안 인터넷이 성장한 속도 엄청나죠, 사실. 거의 전 세계인이 다 쓰는 네트워크가 됐어요. 비트코인은 2011 년에 처음 이제 세상에 등장해서 지금 15년 동안 많은 사용자를 얻긴 했으나 최대 4억 명의 이용자를 얻긴 했으나 아직도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못 됐죠. 80억 명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아니죠. 인터넷처럼.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자면 아직 비트코인이 갈 길이 멀어요, 어. 사실상. 그러면 얼마나 걸릴 거냐? 이제 인터넷이 24년 걸렸죠. 20년 걸렸잖아요. 2000 년부터 지금 24 년까지.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걸린다고 보면 되냐? 글쎄요. 저는 더 걸릴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일단은 이 알트코인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노이즈가 엄청나게 낍니다. 인터넷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그 위에 성공한 서비스들이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부가가치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그 네트워크 자체가 가격이 매겨지는 토큰이 있다 보니까 노이즈가 너무 많이 낍니다. 그래서 붐앤버스트 이게 너무 많이 심하게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진짜 유용한 유틸리티가 있는 서비스가 아직 사실상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더 더디게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유용한 서비스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게 언제가 됐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그니피선트 세븐 기업들 나올 때처럼 비트코인의 가치도 엄청나게 크게 지금보다 상승할 거다. 지금보다 더 큰 상승률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지금 오늘날에 이 정도 가치가 될 줄은 진짜 아무도 예상을 못 했잖아요. 이렇게 막 몇천 배, 몇만 배가 클 줄은. 그리고 이 비트코인도 백훈종 이사님께서 설명해 준 대로 돈의 인터넷이라고 하면 최초의 사건이고, 이거를 미래를 좋게 본다 한들 정말 또 어떻게 또 이게 커질지, 그게 네트워크 효과잖아요, 정의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기하급수라는 게 사실 인간의 뇌로 잘 이해가 안 되는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2 플러스 2 플러스 2는 잘 이해를 하지만 네.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잘 이해를 못 해요. 못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승수 효과를 얻으면은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는 사실 인간의 상상력을 좀 뛰어넘죠, 항상. 네. 그래서 지수 함수를 이해하는 사람이 대중에는 많이 없어요. 음. 지수 함수를 이해해야 반드시 그 어떤 자신이 투자하는 어떤 자산의 가치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플랫폼 기업들은 다 네트워크 효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맥하퍼의 법칙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에 들어간 사람들이 3 명이면 이어지는 선이 3 개지만 4 명이 되면은 사람은 1 명밖에 안 늘었지만 이어지는 선은 6 개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2 배가 됐어요. 사람은 1 명밖에 안 이게 지수함수예요. 어. 이게 기하급수. 이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음. 그러면요, 이사님, 투자적 관점에서요. 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투자하되 그 비트코인을 모으는 기업, 대표적으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가능성은 글쎄요. 물론 리스크도 굉장히 크지만 잘 되면은 정말 버크셔 해서웨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아. 이제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의 주가를 이렇게 높이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투자를 그냥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매해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올라간 거거든요. 거의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한 50년 넘게 올린 겁니다. 근데 연평균 20%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이 수익률을 꾸준히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대한 투자자인 거죠. 어떤 헤지 펀드 매니저가 한 200% 300% 수익률을 한 10년 동안 잘 올리다가 그다음에 은퇴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없어요. 어. 그래서 보통 이 펀드 매니저들의 수명이 짧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투자 전략이 그렇게 10 년까지 이어지는 것도 어려운데 5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20%를 올렸다. 200%의 높은 수익률을 짧게 올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20%의 수익률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수익률을 50년 동안 올린 거는 굉장한 위대한 사실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의 법칙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처음에는 20%씩 매년 수익률이 어. 늘어나면 천천히 늘지만 그게 특정 임계점이 되면은 그게 복리 효과, 스노볼 에펙트가 발생을 해서 거기서부터 막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부는 60대 이후에 발생한 부가 전체 부의 96%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지금 단기적으로도 물론 기업 가치가 많이 올랐지만 이제 앞으로 그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취하고 있는 비트코인 DCA 전략이 복리의 복리의 복리를 낳아서 어떤 특정 임계점이 되면은 진짜 스노우볼 에펙트 어. 기하급수적으로 가치가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뭐냐? 이제 너무 무리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비트코인을 팔아서 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팔아야 돼요. 워렌 버핏처럼 손실을 보는 투자가 음. 발생하면 안 됩니다. 매년 이렇게. 20%씩 수익을 내야 돼요. 어. 그거를 마이크로 스트래지가 잘 한다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지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와. 야,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딱 연결시켜 주시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명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지가 비트코인을 파냐 안 파냐 결국 이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어. 같습니다. 쉽게. 그럼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보니까 뭐 그 평균 매수 단가랑 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빚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뭐 매각을 해서 그걸 갚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 폭이 굉장히 지금은 많이 벌어져 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어. 비트코인 매수 단가도 일단은 지금 현재 가치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요. 아. 평단가가 평단가가 한 2만 불 후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만 6천 불이니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 비트코인이 폭락하지 않으면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환사채라는 거죠. 전환사채는 투자자들이 주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상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채권에 투자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안 되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자율이 0.1% 수준으로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요즘 기준금리가 5%인데 미쳤다고 0.1%의 돈을 빌려주냐? 와. 근데 왜 빌려줬겠어요? 결국 나중에 전환하겠다는 얘기죠. 만기가 오면 이걸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가치가 2배, 3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줘야 돼요, 결국.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 주가가 1,000불, 2,000불까지 가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는 거고, 그럼 마이클 세일러는 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비트코인을 사느냐? 비트코인 가치가 이제 그 전환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2년, 3년 후에는 지금보다 두세 배 돼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이 있는 것, 비트코인 가치가 뭐 내려갈 걱정을 사실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두세 배 올라갈 사실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뭐 비트코인의 가치가 두 배, 세 배 안 올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주기만 하면 기대감이잖아요. 사실 주가란 마이크로스트레지가 가지고 있는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만 두세 배 올려주면은 이제 굳이 전환사채 가치가 폭락할 일도 없을 거고 그러면 비트코인을 굳이 팔아서 전환사채 빚을 갚을 일도 없을 거고 네. 이런 아주 굉장히 좋은 스마트한 전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안 좋게 표현하면 편향돼 있는 분들은 이런 전략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뭐 쪼금씩 그런 전략들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뭐 일본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또 따라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막 그런 움직임을 막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 수준이 그 기업의 CEO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하신 분들인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아. 대부분의 CEO들은 비트코인을 아직도 위험 자산 정도로 보는 거고 어. 왜 기업의 유보금을 그렇게 위험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마이클 세일러는 투자라기보다는 저축을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기업 유보금을 현금을 쌓는 행위를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저축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의 이제 영상을 자주 저는 찾아보는 편인데 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기업의 어떤 현금 자산, 이 현금 자산이 매년 몇 퍼센트씩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0%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일단 3%라는 어떤 물가 상승률, 연평균 물가 상승률 가치를 읽고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위험 기대 수익률이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5%다 보니까 무위험 채권에 투자해도 5%의 기대 수익률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3% 물가 상승에다가 무위험 수익률 5%면은 플러스 8%를 매년 가치를 잃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CFO한테 너 8%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와라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CEO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마이클 셀러가 얘기하는 거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면 그뭐 QQQ, 스파이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 연평균 11%의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CFO 입장에서 CEO가 CFO한테 너 투자해와 8% 이상 투자해와 했는데 사장님 저 S&P 500에 투자하겠습니다. 11%의 수익률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3%는 더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 CFO를 해고하는 사실상 사유가 됩니다. 내가 투자해도 S&P 500에 투자할 수 있잖아. 음. 내가 CFO한테 연봉을 그렇게 높은 연봉을 주고 투자하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유보금을 불려라라고 하는 거는 SPY나 QQQ에 투자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너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의 기대 수익률은요 11%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에 투자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뭐에 저축해야 돼? 그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11% 이상의 무위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은데 비트코인은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30%의 수익률을 올렸고 지난 5년으로 잘라서 봐도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아주 말이 되는 행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하는 거고 저축을 하는 거고 이것들을 이제 기업의 CEO들이 빨리 알아채서 따라와야 이제 하는데 사실상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아쉽습니다. 이사님 그 이번에는 미국 대선 이슈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비트코인 투자자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유리할까요?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는 음. 비트코인 친화된 정책들을 많이 가져올 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어. 근데 어. 정책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어. 비트코인 관련 정책만 보면 안 되고요. 거시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아마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수입 물품에는 보유 관세를 매기고 내수는 법인세 인하나 세금을 깎아줘서 진작시키겠다고 하는 전략이 The Mother of All Inflation이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레디 서머스 전 장관입니다. 레디 서머스라는 분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지만 전 재무장관이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시고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거라고. 이분이 제법 경제 전망을 잘 맞춥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비트코인에 반드시 좋지만은 않겠다. 그거 그분 아닌가요? 그 폴 크루그먼이랑 이렇게 예전에 한번 논쟁했다가 인플레이션 있고 없고 그 결국엔 레리 서머스가 맞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 이제 네. 폴 크루그먼은 이제 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아. 그래서 틀렸죠. 음. 무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냐? 10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도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보기 좋게 틀렸죠. 레디 음. 서머스 장관은 그전부터 굉장히 경종을 많이 울렸었는데 맞죠? 예. 결국 돈 많이 푸니까 코로나 팬데믹 터지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 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은 또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는 연준이 사실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는 하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게다가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올 가능성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부자들의 세금을 인상해야 된다. 음. 보유세 그리고 기업 법인세 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는 재정 정책을 써서 이제 보조금 주고 돈을 퍼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짜잖아요. 만약에 재정 정책을 많이 써가지고 국가 부채 더 늘리고 막 하면서 유동성 퍼붓겠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 당선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네. 근데 이건 단기적인 관점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 세게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 세게 왔을 때 이제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유동성을 풀어서 이제 그거를 진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또 좋을 거고요. 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해리스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유세 높이고 뭐 법인세 높이고 그러면은 그 부자들이나 기업들도 다 달아나거든요. 그러면은 내수 경기 죽어요. 그러면 내수 경기 죽으면은 또 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진작시키려고 할 거고 그러면 또 비트코인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입김은 비트코인에 이 게임 이론이에요.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당선돼도 상관없다 결론. 어.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슈는 일시적으로 뭐 변동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의 비트코인의 미래는 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사님께서 외신들을 자주 접하시고 영어도 너무 잘하시고 또 외국에서 공부도 하셔 가지고 그 해 밝으신데 그 트럼프랑 해리스랑 요즘에 보면은 해리스가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그 투표 결과 예상에서는 막 이기고 그러더라고요. 네. 2% 3%막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어디 또 무슨 도박 사이트인가 거기는 압도적으로 또 여전히 트럼프가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헷갈리는데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고요. 어. 뭐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총기 그 피격 사건,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피격 사건의 어떤 그거로 발생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민주당의 전략을 되게 잘 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최선의 선택은 더 강경하게 트럼프와 완전 반대되는 강경한 후보를 내세우는 거였는데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 강경하게 젠더 이슈라든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정책이라든가 젠더 이슈 그리고 친환경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랑은 완전 양극단에 있는 후보라서 이렇게 맞붙으면은 잘하면 민주당이 다시 그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겠다. 해리스 후보 이길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는 폴라라이즈드 된 상태의 어떤 대선 구도로 가게 된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도 사실 비슷한 건데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라던가 중앙화 집중화, 이제 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중앙 권력 기관, 금융 시스템의 중앙 권력 기관이 많이 탈중앙화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도 그런 물결의 한 줄기로서 나온 거거든요, 결국. 근데 그거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망하고 은행이 지금 미국 내 이 리지어널 뱅크들이 계속해서 파산하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 주가는 계속해서 좀 좋지 않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탈세계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친환경을 부르짖고 뭐 파리 협약에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다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우리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아젠다보다는 고립주의. 미국이 왜 굳이 전 세계의 경찰의 역할을 해야 되냐? 우리도 돈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민 같은 거, 특히 이민 정책 같은 거, 우리가 전 세계의 그런 난민들과 이민자들을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미국인들이 일자리 잃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고립주의 탈세계화 정책이 지금 트렌드랑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국민들의 뇌리에도 저는 이거는 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음. 많이 이제 그 탈세계와 고립주의 쪽으로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일단은. 특히 젊은 세대들,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좀 많이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민도 많이 받아줘. 페미니즘, 게이 이런 것도 다 이해해줘. 이렇게 이제 관용주의적으로 가는데, 그 트렌드는 이제 기성세대 쪽에 많이 묶여 있고 젊은 세대들은 이제 불만이 많죠. 우리는 왜 부모님 세대처럼 잘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느냐. 아. 왜 나는 열심히 일해도 아파트 한 채를 못 구하느냐, 이런 이제 불만감들이 쌓여 있거든요. 유럽도 그래서 유럽의회가 이 극우 정당들이 맞아요. 이겼잖아요, 선거. 맞아요.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조기 총선까지 치러졌어. 물론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완전히 나눠지긴 했지만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 그 RN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마크롱 대통령이 큰일 날 뻔했죠. 그 물결이 저는 트렌드라고 보면 돼요. 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그래서 좀 크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물결 뭐 흐름, 무의식의 흐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순간에 뭐 심지어 미국의 그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흐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그렇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트럼프 네. 가능성. 아. 그러니까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아직은 뭐 민주당의 공식 그 1 은 아니지만 아니 이 비트코인을 범죄자들의 돈이라고도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센 워딩 같아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딱 접했을 때 '민주당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앞서서 이제 그런 개인의 그런 것들보다 매크로 이슈도 있고 복잡한 정책의 다이나믹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 거대한 이런 흐름도 있는 거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 따라가는 거예요. 정치는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표를 따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봐야죠. 우리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현상을 왜 지금 따라가고 반기고 환영하냐면, 결국 이 셀프 커스터디라는 걸 우리가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은행이 망하면 어떡해? 만약에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잘못되면 어떡해? 2008년 금융위기가 또 발생하면 어떡해? 달러와 가치가 폭락하면 어떡해? 기축통화 그 지위가 흔들리면 어떡해? 이런,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게 뭐냐, 안전 마진이 뭐냐를 따지는 거고, 그랬을 때 뭐 내가 지금 내 코드가 석자인데 남들하고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켜야 돼.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뭐 금도 말이 되고 뭐 다 말이 되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해리스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의 자금이다, 이거는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이 현상의 기저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역시 권력자, 내가 중앙에서 관리해 줘야 돼. 너네들은 나의 백성들이고 아둔한 결정을 내릴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해 줄게. 비트코인은 범죄에는 악용되는 나쁜 거야. 내가 그냥 이거 못하게 할게.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님 그 매번
그 질문 드리는 건데 또 혹시 바뀌셨을 수도 있고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시니까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정점은 언제 그리고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비트코인 가격은 저는 투자 자산으로서 끝까지 올라갔다가 꺾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 많이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머무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머무는 그래요? 것도 그냥 가만히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치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르듯이 달러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환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이제 정점에 다다르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 그거는 가격이 오르는 구간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어답션 레이시 100%가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는 계속 가격이 오를 거고요. 100% 어답션 레이트를 달성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쓰이면서 돈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에서 물물 교환의 매개로 진화하는 시점에는 더 이상 이제 가격 상승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물물 교환이 되면서 돈으로 쓰이면서 전 세계 경제에서 계속해서 이 달러화 가치가 다른 그 국가들의 돈 대비해서 조금씩 가치가 오르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 시점은 저는 글쎄요. 한 2100년 정도 지금부터 한 7-80 년이 흐르면 네 비트코인이 전 세계인이 그냥 이렇게 뭐 마치 달러와 주고받듯이 돈 주고받듯이 그렇게 쓰는 진짜 대중적인 그런 재화가 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2140년 정도 되면 비트코인 채굴이 끝난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전에 그게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러프하게 2100 년도 정도 예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이번에 4차 반감기 사이클로 좀 압축을 하면 그 사이클 이전 거를 적용을 하면 내년 한 6 월에서 10 월경까지는 가격이 오르고 그 후에는 뭐 70% 80% 폭락한다. 요게 이제 과거 사이클을 고대로 갖고 그 패턴을 갖고 왔을 때 보통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한 뭐 6 월 10 월경에 끝난다고 했을 때에도 뭐 50%막 70% 이런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하락을 할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직 그렇게 어답션 레이트가 높지 않습니다. 여전히 투자 자산인데 위험 자산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폭락하는 정도도 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이클은 저는 가격 변동성이 지난 사이클보다 클 것 같아요. 지난 2020 년, 21 년도 상승할 때는 선물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이 비트코인의 이 가격 상승폭도 제한을 했고 하락폭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저번과 그래서 다른 점은 뭐냐?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현물 주도의 시장이 됐어요. ETF는 현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물처럼 양방이 이제 해지가 되는 그런 자산은 아닙니다. 그냥 롱 온리 아니면은 저기 쇼트 온리인 자산인 거죠. 그래서 ETF가 다시 가격 상승은 가격을 이끌고 있는 시장은 그냥 현물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프라이스 무브먼트가 더 투명하죠. 선물처럼 롱숏을 같이 잡고 해지를 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가격 상승폭도 클 것 같고 그만큼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참고로 ETF 시장은 여러분 기관 투자자들 주도 시장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 주도 시장. 아. 70% ETF 물량은 개인이고요. 어. 30%가 기관이에요. 음. 30% 중에서도 80%는 헤지 펀드들입니다. 헤지 펀드들은 마치 개인이랑 비슷해요. 빨리 사서 빨리 가격 수익을 보고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직까지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성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격 등락은 70% 80%는 너끈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 합리적입니다. 그래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사님 조금만 더 제가 조금 그 성가신 질문을 드리면 70-80% 폭락하기 전에 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보세요? 전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한 3 0만 불? 3 0만 불이면 엄청 높은 숫자 아니에요? 4 억인데. 좀 저는 그게 근데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 뭐라 그럴까? 2000 그 파월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거듭 제곱 법칙의 이론이죠. 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폭
그리고 지갑 수가 늘었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폭, 이런 여러 가지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상승과 뭐 지갑 수 증가와 그다음에 해시레이트 증가와 이런 속도들을 다 비교하는 차트들을 여러 개 그려봤을 때 한 승수 효과가 비트코인 가격이 시간에 따라 올라가는 승수 효과가 5.89 정도, 거의 6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1 지날 때 비트코인 가격은 동일한 시간에 6만큼 올라간다는, 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러니까 그 이론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 2026년 초가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0만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10만 달러면은 뭐 그렇게 사실 흥분될 만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음. 근데 2033년도가 되면은 이제 100만 달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2027년이 될 수도 있고 2028년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번 한 40만 30만 달러 정도 되는 그 가격 상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보수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사람들이 뭐 이번 사이클이 2025년, 2026년 뭐 이렇게 큰 상승장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10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까지 정도 되는 정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 사이클, 이번 사이클 말고 다음 사이클 정도 됐을 때는 한 3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까지 크게 오르는, 그러다가 100만 불까지도 한번 크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글쎄요. 이번 사이클에 어떻게 될까? 한 15만 불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보고요. 저는 사이클에 고점 맞추는 건 상당히 잘 못하는 편이에요. 정리를 드리면 2025년에서 2026년 네. 정도 시간이 됐다 그러면은 한 10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까지 갔다가 한번 떨어지는 그런 걸 가능할 것 같고, 2033년까지 가면서 한 40만 불에서 3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까지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그냥 요 정도로 신고점을 형성하는 수준은 한 그 정도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거듭 재고 법칙에 따라서 진짜 2033년까지 100만 불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거듭 제곱의 법칙 파워로우 그게 과거에는 많이 그 적중률이 높았나요? 어 네, 정확했죠. 그렇구나. 이제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그 아. 상단과 하단을 뚫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왔죠. 와. 그거는 거듭제곱 법칙이 이제 아무래도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될 거냐가 더 사실 관건인 거죠. 이사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귀중한 시간 요즘 정말 바쁘실 텐데 시간 많이 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좀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 뭐 한 1억 정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투자를 지금부터 하면 좋을까요? 투자하는 거는 저축이다 생각하시고 비트코인에 묻으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어. 만약에 목돈을 한 번에 쓰실 거면요. 여유 자금이 있으시고 그 목돈을 한 번에 쓰실 거면 그냥 비트코인을 사서,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사셨다. 그러면 업비트 앱을 지워 버리세요. 그냥 그러고 까먹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게 되면은 자꾸 팔게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테슬라 같은 주식도 그렇고 미래에 우리가 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고 사는 자산은요. 그렇게 한 번에 목돈으로 일괄 매수를 했을 때는 절대 가격을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아, 근데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잘못된 말을 한마디 하면은 가격 내려가고, 맞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 가격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못 버텨요. 사람들은 심리가 그렇게 선순환을 하지 않는 한은 힘들기 때문에 까먹으시기 위해서 그냥 앱을 지워버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좀 더 이성적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실 거면은 뭐 10%나 20%씩 가격이 하락이 올 때마다 사도록 미리 주문을 걸어 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둘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만 사라. 그리고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투자하시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거는 멘탈에도 좋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알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격 상승이 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더 멘탈이 흔들리고 더 힘들기 때문에 사지 마시길 바라고, 비트코인은 그냥 사 놓고 까먹거나 아니면은 이성적으로 적립식으로 가격 하락 올 때마다 저가에 매수하는 식으로 개수를 불려 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비트코인 사용 설명서 계정 증보판 백훈종 작가님이 이제 이번에 내신 책인데 표지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갖고 다니시면서 읽으시는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사님 그러면은 끝으로 책 소개와 함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은요.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이 어떤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온체인 분석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마 기존에는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를 갖느냐 이거를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더 중요한 거 제가 이제 그 지미송이라는 사람이 쓴 책도 외서가 있는데 그 아 외서도 네. 번역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 번역본도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웅달님이 이제 출간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책도 소개가 곧 될 거고 그다음에 제가 또 쓰고 있는 신간도 있어요. 그 네. 신간도 이제 뭐 빨리 연내에 좀 출시를 해보려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좋은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인의 정원, 그다음에 웅달 책방과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제 책들, 제가 번역한 번역서, 그다음에 제 신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또 좋을 거로 감히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좋은 시점에 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서 진득하게 버티면 그게 승자예요. 샀다 팔았다 하다가 오히려 원금이 녹아내리는 경우를 아. 제 주변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같은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자산은 사서 묻어놓고 까먹고 기다리는 게 가장 최고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